우리는 한국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벤코리아.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반대하며 벤코리아가 태국 전 지역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벤코리아는 물론이고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예 태국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에 한 태국인이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에서 쫓겨난 태국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 한국의 모든 진실을 방송으로 모두 공개하겠다며 보내주신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수한논이에요. 저는 현재 구독자 150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로 주로 태국의 사회적 이슈나 문화 콘텐츠를 다루고 있죠. 오늘은 제가 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3개월 전 제 남동생 솜차이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누나, 나 이제 어떡하지? 비자 연장이 거절됐어. 그날 밤 솜차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네요. 동생은 서울의 한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나 인정받는 실력파 디자이너였죠. 솜차이는 어릴 때부터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방콕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지 의류업체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러다 2년 전 한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직원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동생은 매주 영상통화로 한국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야기했고 자신의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출시됐을 때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대폭 강화했고 비자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솜차이의 회사는 그동안 동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비자 연장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새로운 규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 비자 연장이 거절된 거죠.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생은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 패션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인재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사연은 다루지 않았죠. 대신 한국, 태국인 무차별 추방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SNS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정도였는데 점점 더 과격해져서 한국 관광객을 거부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국계 식당에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한 태국 여행사는 한국 패키지 상품을 전면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저도 동생의 상황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어요. 과연 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 유튜버로서 저는 항상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의 본질을 파헤치고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을 취재해보기로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반한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제가 한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댓글란에는 한국 돈에 매수됐다.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는다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동생 솜차이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누나, 내가 겪은 일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 누나가 꼭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짐을 싸면서 솜차이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때 동생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저는 그 눈빛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태국인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었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분명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모두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줄 거야. 그렇게 저의 한국 취재가 시작됐어요.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했을 입국 심사가 이번에는 왠지 더 긴장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태국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은 동남아 사람들 입국 심사 엄청 까다롭대. 별것도 아닌 이유로 입국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요.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길이 왠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일본이나 유럽에서 온 것 같은 관광객들은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손이 살짝 떨리기도 했죠. 특히 방문 목적을 적을 때 많이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취재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관광이라고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정직하게 취재라고 적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입국 심사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확실히 심사관들의 태도가 출신 국가별로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서구권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게 통과하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은 질문도 더 많이 받고 심사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을 때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최근 강화된 출입국 심사 기준에 대한 뉴스들도 생각났죠. 여권을 내밀 때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심사관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태국에서 오셨네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태국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사관은 친절하게 방문 목적을 물어보셨고 제가 유튜버라고 하니 더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 유튜브 촬영하러 오셨구나. 요즘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인기가 많다던데 맞나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입국 심사는 순조롭게 끝났어요. 심사관의 마지막 인사, 좋은 촬영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왜 태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퍼져 있는 걸까요? 입국 심사에서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물론 제 경험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현실은 소문과는 달랐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태국에서는 한국 택시기사들이 동남아 승객은 잘 안 태우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택시기사님은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태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작년에 태국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보는 도시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질서정연한 도로 곳곳에 있는 공원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태국인인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오히려 제가 유튜버라는 걸 알고는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죠. 어떤 콘텐츠를 찍으실 예정인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룸서비스를 주문했을 때의 일도 인상적이었어요. 혹시나 외국인이라고 불친절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주방장님이 오히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매운 걸 잘 드시나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을지 걱정돼서요. 필요하시면 태국식으로 조절해 드릴 수 있어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겪은 한국은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많은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첫인상만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를 생각했어요. 오늘 느낀 이 따뜻함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던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 찾기의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호텔방에서 동생 솜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솜차이, 내가 지금 한국에 왔어. 우리가 태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앞으로 며칠 동안 진짜 한국의 모습을 찾아볼 거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나라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 태국 교민사회를 취재하기 위해 아침 일찍 가리봉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리봉역에 내려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치 작은 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골목 곳곳에 태국어로 된 간판들이 보였고 솜땀이나 팟타이 같은 태국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방콕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국 전통음악이 흘러나왔고 아침 일찍인데도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가게 주인분께 취재 허락을 구하자 흔쾌히 수락해 주셨답니다. 여기 가리봉동이 우리 태국 사람들의 작은 고향 같은 곳이에요. 주인장이신 사띠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30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정착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이 동네에 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손님들도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 근처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의 현실도 들을 수 있었죠. 여기 오는 손님들 중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꽤 있어요. 사띠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보려고 온 건데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안타깝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불법 체류자들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 이야기였어요.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접근했다가 나중에 보니 불법적인 일을 시키려고 했대요. 한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드시러 오셨는데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요즘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40대로 보이시는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제 태국어 통화를 듣고 수상하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합법 체류자인데 말이죠. 식당 한쪽에서는 젊은 태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야 전문직 비자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같이 온 친구들 중에는 비자 연장이 안 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청년이 말했어요. 기술이 있고 한국어도 잘하는데 갑자기 강화된 심사 기준 때문에 발이 묶인 거죠. 오후가 되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5년 됐어요. 처음엔 관광비자로 왔다가 취업비자를 받았죠. 주방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주방에서만 해도 비자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3명이나 돼요. 다들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었는데 해가 저물어갈 무렵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 회사에서 통역으로 일하는 분도 계셨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회사들이 태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태국어 가능한 직원을 찾는데 정작 비자 문제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가게 한쪽에서는 몇몇 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임금을 제때 못 받아도 항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사업장에서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이 되자 식당은 더욱 붐볐어요. 태국 뉴스를 틀어주는 TV 앞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고향 소식을 보고 있었죠. 그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벤코리아 운동 소식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한국을 미워하는 게 아닌데 그저 조금 더 공정한 대우를 바라는 것뿐인데 밤이 깊어갈수록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누군가는 한국에서의 꿈을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고향에 남겨둔 가족 이야기로 눈시울을 붉혔죠. 법무부의 새로운 비자 정책에 대한 걱정도 나왔고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느끼는 불안감도 터져나왔어요. 사실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한 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비자 연장이 거절됐는데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눈물을 머금고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거죠. 자정이 다가올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돌아가기 전에 한 할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작가님,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선량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이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들의 존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현실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밤늦도록 고민했답니다. 아침 일찍 명동 거리로 나왔어요.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인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평일 아침이었지만 거리는 벌써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조금 망설여졌어요. 게다가 제 서툰 한국어로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20대로 보이는 직장인분께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유튜버입니다. 혹시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벤코리아요? 처음 듣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반응은 계속됐어요. 30대 주부님은 태국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뉴스를 잘 안 봐서. 라고 하셨고 40대 회사원분은 혹시 태국 관광 관련된 거예요? 라고 물으셨죠. 점심시간이 되자 을지로의 한 직장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5명 정도가 함께 앉아 계신 테이블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태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요? 한 분이 물으시자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분이 대답하셨어요. 요즘 워낙 이슈가 많아서 그런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고. 오후에는 강남역 근처로 가봤어요. 20대, 30대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젊은 층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길거리 인터뷰를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일부 젊은 층에서는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인스타에서 뭔가 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태국 여행 못 가게 된 건가요? 한 대학생이 물었어요. 또 다른 직장인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를 스쳐 지나가듯 봤어요. 근데 자세히 안 읽어서. 라고 답하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는 동안에도 취재를 이어갔어요. 카페 사장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 카페에도 태국 손님들이 자주 오는데 최근에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태국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저녁 때쯤에는 홍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다른 시각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죠. 한 아티스트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사실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특정 국가에 대한 불매운동이요. 그때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역으로 당하니까 새삼 생각이 많아지네요. 대학로에서 만난 연극배우분은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해 주셨어요. 미디어가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양국 국민들 사이에 큰 반감이 없는데 일부 자극적인 보도들이 오해를 키우는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태원의 한 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주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태국과 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태국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한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행했을 때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정이 다가올 무렵 마지막으로 들른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 사장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태국 쌀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태국 사람들한테 미안한 일을 했나 보네. 하루 종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첫째,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 둘째, 알고 있더라도 그저 피상적인 수준이라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태국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무관심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한국 사회에 태국에 대한 적대감은 없어 보였거든요. 이날 밤 동생 솜차이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솜차이, 오늘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게 다행인 건지 더 서운한 일인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는 거야. 취재를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낼지가 제 앞에 놓인 큰 과제였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작업실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대략적인 구성을 짜놓긴 했지만 150만 구독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인 만큼 신중하게 작업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번 영상은 단순한 브이로그가 아니라 양국 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편집을 시작하자 걱정이 앞섰어요. 제가 본 진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태국 교민들의 애환, 그들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 한국 사회의 반응,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3일간의 편집 끝에 영상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예상대로 처음에는 정말 비난이 쏟아졌어요. 매국노다, 한국 돈에 매수됐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의견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끝까지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았다. 문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태국의 다른 유튜버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영상을 본 몇몇 유튜버들이 직접 한국에 가서 추가 취재를 하겠다고 나섰고 그들이 올린 영상들도 큰 반향을 일으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가 지났을 때는 제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댓글창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고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죠. 나도 한국에서 살았는데 차별보다는 도움을 받은 기억이 더 많아. 불법 체류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아보자 같은 의견들이 많아졌어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채널3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죠. 방송에서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고 덕분에 벤코리아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최근 개선된 비자 제도 덕분에 솜차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담아보려고 해요. 제 첫 번째 영상이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솜차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영상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아.
한국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그 동생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모두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태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저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